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의외예요. 한국 경기도만한 땅덩어리에 1800만 명이 사는 네덜란드가 바로 그 주인공이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5위 수출 대국입니다. 인도, 영국,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전 세계에 팔아치우고 있어요. 더 미친 건 농산물인데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 바로 네덜란드예요. 미국 땅의 234분의 1, 인구는 겨우 5%인데 미국 농산물 수출량의 3분의 1을 찍어버립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바닷물보다 낮아서 언제 물에 잠겨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유럽 최강국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잘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위치가 정말 미쳤기 때문입니다. 유럽 한가운데 거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서쪽 스페인, 포르투갈과 동쪽 러시아 사이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수세기 동안 동서무역의 필수 경유지였던 겁니다. 게다가 유럽의 주요 강들이 전부 네덜란드로 흘러들어요. 라인강, 멘즈강, 스헤더강, 마스강이 모두 이곳을 통해 북해로 빠져나가는데 이 강들 대부분 구간에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독일 깊숙한 곳, 스위스 내륙, 프랑스 안쪽까지 값싼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세기 동안 네덜란드를 유럽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이건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강들이 여기서 만난다는 건 네덜란드 전체가 거대한 강 하구이고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덜란드와 물의 관계, 이게 이 나라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물은 엄청난 위협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어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국토의 26%가 바다보다 낮고 절반이 해발 1m도 안 돼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 고작 322m, 그냥 동네 뒷산 수준이죠. 평균 고도로 따지면 전 세계 7위로 낮은 나라고 유럽에서는 압도적 1위로 낮습니다. 이 낮디 낮은 땅이 북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거대한 강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덜란드는 사실상 유럽의 하수구가 돼버렸어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죠. 지금도 네덜란드 국민 5명 중 1명, 약 370만 명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웃 나라를 경계하지만 네덜란드의 진짜 적은 바다예요. 인간의 공격이 아니라 바다의 공격이 이 나라 최대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바다를 밀어내고 땅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싸워왔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 남아 있어요. 물을 퍼내던 풍차들, 물을 바다로 내보내는 운하들, 바닷물을 막는 제방들이죠. 700년 전만 해도 지금 네덜란드 땅의 상당 부분이 바다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제일 바쁜 공항인 스히폴 공항 자리도 그때는 물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 풍차와 운하, 제방으로 바다를 조금씩 밀어내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바다와 호수에서 무려 520만 제곱미터의 땅을 되찾아냈어요. 서울 면적보다 훨씬 넓은 땅을 바다에서 빼앗아온 겁니다. 재밌는 건 네덜란드가 항상 물을 밀어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러 물을 들여오기도 했거든요. 네덜란드는 작고 인구 밀도 높은 평지 국가라서 프랑스나 독일 침략자들을 막을 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낮은 땅을 의도적으로 침수시키면 다른 나라의 산맥처럼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홍수에 약하다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년 동안 네덜란드는 워터라인이라는 수상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일부러 땅을 물에 잠가서 암스테르담을 거의 섬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었죠. 나중에 1880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암스테르담을 완전히 둘러싸는 더 큰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방어선이라고 불렀는데 도시 주변에 거대한 고리를 만들어서 약 30cm 깊이로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보병과 기병이 건너기엔 충분히 깊지만 배를 띄우기엔 너무 얕은 절묘한 깊이였죠. 아쉽게도 이 방어선이 완성될 무렵 비행기와 탱크가 발명되면서 1940년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미 쓸모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1300년부터 1900년까지 네덜란드가 바다에서 되찾은 땅은 엄청났지만 동시에 암스테르담 동쪽에 있던 자위 더르제라는 얕은 만에 비슷한 면적을 잃기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수백 년 동안 자위 더르제를 말려서 땅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19세기 후반까지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1891년 코르넬리스 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을 만들었고 이게
나중에 네덜란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자위더르제 공사의 시작이 됐죠. 1916년 엄청난 폭풍이 북해에서 물을 밀어넣어 제방이 무너지고 대홍수가 났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네덜란드 정부는 25년 전 나온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첫 단계는 자위더르제 북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댐을 만드는 거였어요. 북홀란트주와 프리슬란트주를 연결하는 32km짜리 댐이었고 아프슬라위트 다이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폐쇄댐이라는 뜻이에요. 이 댐은 짠물 바다인 자위부르제를 북해와 완전히 차단하려고 만든 거였고 1927년부터 1932년까지 5년 동안 건설됐습니다. 댐이 완성되자 수문을 달아서 자위더르제의 짠물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셀강에서는 민물이 계속 들어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짠물 바다였던 자위더르제가 완전히 새로운 민물 호수로 바뀌었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름을 이셀메이르, 그러니까 이셀 호수로 바꿨습니다. 아프슬라위트 다이크는 도로 역할도 했어요. 차를 타고 북홀란트에서 프리슬란트로 바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이셀메이르 안에 폴더라는 거대한 새 땅덩어리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호수 일부를 제방으로 막고 물을 전부 퍼내면 깨끗한 마른 땅이 나타나는 원리죠. 첫 번째 폴더는 비링 어르메이르였고 1930년에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약 300제킬로미터의 새 땅이 생겼고 지금은 12,000명이 살고 있어요. 두 번째 폴더인 노르도스트 폴더는 1936년에 시작해서 1942년에 완성됐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제일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셀메이르 남쪽에 플레벌란트 준설이었어요. 1950년에 시작했는데 진행하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전 폴더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새로 만든 낮은 땅이 원래 있던 높은 본토와 연결되니까 본토 지하수가 새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본토가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플레볼란트는 동부와 남부 두 개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좁은 수로로 본토와 분리시킨 거죠. 이전 폴더들과 달리 플레볼란트는 면적도 크고 암스테르담과도 가까워서 큰 도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동부 플레볼란트가 1957년, 남부 플레볼란트가 1968년에 완성됐고 여기에 계획 도시들이 들어섰어요. 그중 알메러가 제일 큽니다. 암스테르담 도심에서 겨우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도시는 1975년에 세워졌어요. 20세기에 만들어진 유럽 최대 도시일 겁니다. 첫 집이 1976년에 지어졌는데 지금은 21만 5천 명이 살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8번째로 큰 도시가 됐죠. 2030년까지 인구 35만으로 늘릴 계획이라 그때쯤이면 5위 도시가 될 겁니다. 1986년 네덜란드는 20세기 유럽에서 유일하게 해낸 일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빼앗은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주를 만든 거예요. 플레볼란트 주라고 이름 붙였고 홍콩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공학기술로 정복한 땅이었죠. 플레볼란트주 탄생은 네덜란드 주택난을 크게 해결했어요. 2023년 기준 44~5천 이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물속이었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 공식 참가 제목이 우리가 도시를 세우는 곳이에요. 지금 네덜란드 국토의 20%가 지난 700년 동안 바다에서 빼앗은 땅입니다. 룩셈부르크보다 넓은 면적을 군대가 아니라 공학자들이 정복한 거죠. 원래 계획에는 5번째 폴더도 있었어요. 이셀메이르 남서쪽에 마르케르바르트 폴더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하와이 라나이 섬만한 41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전제 조건으로 28km짜리 하우트리브 다이크를 만들어서 호수를 둘로 나눴어요. 서쪽은 마르케르메이르 호수가 됐고 이 호수를 메워서 마르케르바르트 폴더를 만들 계획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성파는 새 농지와 주택, 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했고 반대파는 호수가 식수와 홍수 완충지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1980년대 들어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6년 프로젝트가 무기한 중단됐고 2003년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새 계획이 나왔어요. 거대한 폴더 하나 대신 작은 인공섬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였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관광지로 쓰려는 겁니다. 첫 섬이 2006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여러 섬이 추가됐어요. 유럽에서 가장 새로운 땅이 계속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땅을 빼앗은 것만이 네덜란드가 한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다로부터 땅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거든요. 홍수는 이 나라에서 태초부터 끊임없는 걱정거리였어요. 1953년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북해에서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네덜란드 남부 해안을 강타했어요. 질란트주와 로테르담 사이의 제방들이 수십 곳에서 무너졌고 해일이 밀려들어 거의 1,40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파괴는 정말 끔찍했어요. 1,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국토의 9%에 해당하는 농지가 바닷물에 잠겼으며 건물 1만 채가 파괴됐죠. 이 재앙은 나라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겼고 전 국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델타 공사입니다. 자위 더르제 공사가 바다에서 땅을 빼앗는 공격이었다면 델타 공사는 바다로부터 땅을 지키는 방어였어요. 네덜란드판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죠. 1958년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GDP의 무려 20%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25년에 걸쳐서요. 그 뒤 약 30년 동안 네덜란드는 질란트주와 나몰란트주 전역에 거대한 댄, 제방, 수문, 방조제, 폭풍 해일 차단막을 건설했어요. 목표는 네덜란드 해안선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높여야 하는 제방수를 줄여서 북해의 분모로부터 이 지역을 더 잘 방어하는 거였죠. 델타 공사에서 네덜란드가 해낸 공학적 업적들은 정말 대단한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에 걸쳐 건설된 오스터스 헤데 캐링, 영어로 동부 스엘더 폭풍 해일 차단막이에요. 인류가 건설한 단일 폭풍 해일 차단막 중 최대 규모입니다. 거대한 문 역할을 하는데 네덜란드 질란트주 안쪽을 북해로부터 보호하죠. 평소에는 수문이 열려 있어서 물이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북해에 위험한 폭풍 해일이 발생하면 수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오스터스 헬데 캐링이 물을 막는 보호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델타 공사의 또 다른 경이로운 걸작은 로테르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2위 도시이자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은 특히 홍수에 취약해요. 도시 면적의 90%가 바다보다 낮고 라인강 바로 옆이며 북해와도 매우 가깝거든요. 그래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라인강 입구에 거대한 폭풍 해일 차단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슬란트 캐링이라고 불러요. 구조물은 두 개의 거대한 팔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파리 에펠탑 크기이고 무게는 2배입니다. 인류가 만든 움직이는 물체 중 최대 규모죠. 북해의 수위가 높아져서 강을 통해 로테르담으로 폭풍 해일이 밀려올 것 같으면 마슬란트 캐링 수문에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완전히 닫히는데 2시간 반 걸려요. 닫히고 나면 북해의 엄청난 수압이 수문 벽에서 강둑에 박힌 세계 최대 볼 조인트 2개로 전달됩니다. 각각 직경 10m에 무게 680톤이에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양쪽 수위에 따라 수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델타 공사의 다른 거대 프로젝트들과 함께 1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도의 폭풍에도 네덜란드를 보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994년 미국 토목공학회가 델타 공사와 자위 더르제 공사를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바다와의 싸움에서 쌓은 광범위한 경험 덕분에 네덜란드는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됐습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면서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이 문제에서 글로벌 리더 위치를 완벽하게 차지하게 됐어요. 네덜란드 컨설턴트들은 이미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 위협을 받는 해안 도시들, 뉴욕,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자카르타, 방글라데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네덜란드 경제로 더 많은 돈과 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국적인 제방, 댄, 펌프, 수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2007년 미국 켈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이 없으면 네덜란드의 65%가 만조 때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이 지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다. 세상 어느 나라도 네덜란드만큼 세대를 거쳐 사람들이 세심하게 과도하게 설계하고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바다에 맞서 싸운 오랜 협력과 집단적 노력의 역사가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신뢰, 협력, 집단 이익, 효율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죠. 이런 속성들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서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차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도록 네덜란드 도시와 인프라를 지능적으로 설계한 것부터 유럽 중심 전략적 위치에 있는 스히폴 공항을 파리 샤를드골 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붐비는 공항으로 만든 것까지요. 하지만 네덜란드가 가진 또 다른 주요 지리적 이점,
특히 무역력은 로테르담항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운 좋게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로테르담항은 뉴욕 맨해튼 섬보다 넓은 거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어요. 연중 무휴 24시간 선박을 받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4개 있고 항구 수심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컨테이너 선도 처리할 만큼 깊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거의 정중앙인 이 위치와 로테르담항에서 유럽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연결망은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로테르담에서 라인강, 멜즈강, 스엘더강 같은 항해 가능한 강들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내륙 깊숙이 뻗어 있어요. 1992년 라인 마인 다뉴브 운하가 완공되고 개통되면서 마인강과 다뉴브강의 항해 가능한 부분도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내륙까지 로테르담과 연결된 내륙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운영 비용 싼 강 바지선들이 이 강 네트워크를 통해 로테르담까지 쉽게 이동해서 화물을 거대한 대양 컨테이너선으로 옮겨 전 세계 어디든 수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곳에서 수입도 같은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조밀한 내륙 수로 네트워크를 가진 건 바로 네덜란드 자체입니다. 상업 운송에 사용되는 항해 가능한 내륙 수로가 2200km나 돼요. 국가 내 국제 화물 이동의 40%, 국내 화물 이동의 2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강과 운하를 항해하는 선박이 약 6000척입니다. 네덜란드 내륙 수로는 유럽 대륙 전체에서 내륙을 항해하는 선박의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게 네덜란드가 유럽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로테르담에서 수상 운송만 쉬운 게 아니에요. 항구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운송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베투웨루트는 로테르담에서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복선 화물 철도선인데, 독일 오버하우젠 아른함 철도와 연결돼서 독일 산업 심장부인 루르 계곡 북쪽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루르 대도시권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 집합체이고 EU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에요. 인구 약 1130만 명에 2021년 연간 GDP가 자체적으로 5,800억 달이었는데, 독립국가였다면 세계 25위 경제 규모죠. 루르 계곡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철도, 강 바지선, 트럭으로 로테르담까지 쉽게 운송해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로테르담에서 출발하는 철도는 8시간 이내에 브레스트, 마르세유, 베를린, 아우크스부르크까지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고, 대륙 대부분을 24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항구는 해상, 철도, 트럭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직접 연결을 운영하고 유럽 대륙 전역 약 5억 소비자에게 가장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항구입니다. 오랫동안 로테르담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고 큰 항구였던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2004년까지 그랬다가 그해 싱가포르 항에 연간 화물 톤수에서 추월당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의 여러 항구들에도 추월당했지만 로테르담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이고 동아시아 밖에서는 세계 최대 항구로 남아 있어요. 유럽에서 상업적 관점으로 보면 중요성이 너무 엄청나서 아직도 유럽 대륙에서 다음으로 붐비는 두 항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물 톤수를 처리합니다. 바로 옆 벨기에 안트베르펜과 멀리 떨어진 노보로시스크죠. 안트베르펜 항도 로테르담과 비슷한 지리적, 인프라적 이점을 누리는데, 둘을 합치면 러시아,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프랑스, 폴란드에 걸친 다음 7개 최대 항구를 모두 합친 것만큼 화물을 처리합니다. 로테르담 항에는 쉘이나 코크 인더스트리 같은 거대 기업이 소유한 주요 정유소 5개도 있어서 네덜란드가 글로벌 석유 산업의 주요 허브가 될 수 있게 해줘요. 2022년 기준 네덜란드는 세계 6위 원유 수입국이 됐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가져오지만 로테르담 정유소에서 원유를 휘발유 같은 완제품으로 엄청나게 변환해서 정제 석유 제품 수출에서 세계 3위가 됐습니다. 인도와 미국 바로 뒤죠. 정말 놀라운 건 네덜란드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통적인 석유 강대국들보다 더 많은 정제 석유 제품을 수출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로테르담을 통제하고 원유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최종 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유소들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로테르담에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루르 산업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제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요. 이 광범위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처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라인강, 메즈강, 스헬더강 삼각주 꼭대기에 있는 독특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작은 네덜란드가
우연히 유럽 대륙에서 발견된 최대 천연가스전 바로 위에도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로닝언 가스전이에요. 이게 네덜란드의 터무니없는 오피지위 이야기에서 이해하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입니다. 흐로닝언 가스전은 1959년에야 네덜란드가 발견했지만 이후 네덜란드를 영원히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가스전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견된 10번째로 큰 천연가스전이고 네덜란드를 유럽의 가장 실질적인 천연가스 공급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가스전에서 뻗어나가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돼서 전국을 연결했고 결국엔 유럽 상당 부분을 가스 공급에 연결했어요. 가스전 생산에서 얻은 수익과 세금은 네덜란드 복지국가 발전뿐 아니라 자위더르제 공사와 델타 공사의 보호공학 등 나라가 한 모든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1959년부터 2018년까지 흐로닝언과 전국에 흩어진 다른 작은 가스전들에서 네덜란드 천연가스 생산 전체 기간 동안 총 4,170억 유로 상당의 현금이 벌렸고 그중 최소 85%를 네덜란드 정부가 가져갔어요. 이게 나라가 자위더르제 공사와 델타 공사로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자금을 댔죠. 흐로닝언 가스전은 결국 2014년 생산 단계적 중단에 합의됐고 2023년 현재 대부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수십 년간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엄청난 기여가 이제 봉인된 겁니다. 중심 위치와 유럽 전역의 무수한 연결 덕분에 로테르담항은 또한 주요 제수출 허브이기도 해요. 영국, 미국, 중국 같은 외부 국가에서 유로존 지역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거대 허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5분의 2일이 네덜란드만을 통해 들어옵니다. 로테르담 항만으로도 네덜란드 전체 GDP의 8% 이상을 차지해요. 로테르담과 라인-맨즈강 삼각주 대부분을 통제하는 엄청난 이점 덕분에 네덜란드가 수세기 동안 주요 무역 강국이 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기를 누렸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발명했고 세계 향신료 무역 일부에 거의 완전한 독점을 확립했으며 세계가 본 가장 영향력 있고 전 세계에 걸친 무역 제국 중 하나를 개척했어요.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그리고 나라 나머지 지역으로 엄청난 부가 흘러들어왔고 이 무역 제국 창설은 네덜란드의 영토 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있었죠. 이 영토 해외 제국은 점차 무너졌고 특히 20세기 탈식민지화 시대에 무너졌지만 글로벌 네덜란드 무역 제국은 실제로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요. 오히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의 지속적인 통제와 항구의 대륙 나머지 지역 연결을 확장하고 바다의 분노로부터 항구를 보호하려는 끝없는 노력으로 뒷받침되어 글로벌 무역 제국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여전히 가치 기준 세계 5위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이며 인도,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보다 더 많은 수출을 세계 시장에 쏟아냅니다. 수출량은 네덜란드 인구의 7배가 넘는 해양국가 일본에 근접할 정도예요. 흥미롭게도 수출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적으로 21세기 현대 강대국으로 간주됩니다. 이 둘은 이 범주에서 엄청나게 체급을 뛰어넘어 펀치를 날리고 있죠. 정제 석유 수출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네덜란드는 최근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도 부상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5%, 234분의 1 땅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가치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북극권에서 겨우 16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도 네덜란드는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 토마토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감자, 양파 같은 다른 주요 농산물의 절대 최대 수출국입니다. 튤립 같은 관상식물은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연관됐지만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이 나라에 처음 도입했어요. 그 이후 네덜란드는 튤립 생산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 튤립 생산의 무려 90%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세계 튤립 수출의 80%가 여기서만 나와요. 21세기에도 튤립 생산에 대한 실질적 독점을 네덜란드가 쥐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글로벌 농업 및 식품 생산에서 지배력으로 놀라운 상승을 시작한 건 2차 대전의 절망에서 시작됐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1944년에서 1945년 겨울 동안 네덜란드는 가장 최근 서방 국가 중 쇠약하게 만드는 기근을 겪었고 무려 2만 2천 명의 네덜란드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과 기근의 참화 이후 네덜란드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물에 잠기고 인구 밀도 높고 비 많이 오는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땅이 매우 제한적이니
믿을 만한 식량 공급을 확보하려면 농업 사업에서 효율성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데서 효율성의 달인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요.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 보조금과 농촌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국가 농업 부문을 자극했고, 거의 20년 전 나라는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줬습니다. 절반의 자원만 사용해서 2배의 식량을 생산하겠다는 거였죠. 그 이후 나라는 농업기술 혁신의 범위와 규모를 극적으로 확장해서 원래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네덜란드는 인공 온실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약 24,000에이커인데 뉴욕 맨해튼 섬 면적의 2배가 넘는 넓이에요. 이 온실들은 정말 터무니없이 효율적입니다. 온실 내부 온도와 기후를 농부들이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LED 조명이 식물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빛을 줄 수 있으며, 해로운 해충을 쉽게 차단해서 화학 살충제 필요성을 없애고, 내부 식물에 정확한 양의 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 않게 하며, 많은 온실에서는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부산물을 거대한 환풍기로 온실 안으로 직접 다시 보내서 식물이 산소로 전환하게 해 99%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초효율 온실 안에서 네덜란드는 1년 내내 24시간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 큰 수확량을 얻어요. 네덜란드 온실 아래 놓인 토지 하나 에이커는 전통적인 흙 농사로 달성하려면 보통 10에이커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물 수확량을 재배할 수 있고, 훨씬 적은 자원으로 해내는 겁니다. 네덜란드 농부가 토마토 1파운드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평균 물량은 0.5갤런 뿐인데, 전 세계 평균은 28갤런입니다. 네덜란드 농부가 사용하는 것보다 56배 더 많은 물이죠. 네덜란드 온실 농업 운동의 중심지는 거대한 로테르담항 바로 서쪽 베스틀란트 지역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보면 끝없는 유리 온실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역 농지의 80%가 전부 온실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초효율 농업 지역만으로도 전국 원예 생산의 약 절반을 기여하고, 로테르담항 바로 옆 위치 덕분에 생산물이 즉시 전 세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한 농업 산업에서 엄청난 양의 연구 개발도 하고 있어요. 나라 한가운데 있는 엄청나게 명망 높은 바헤닝언 대학 연구센터가 있는데, 농업 과학 및 연구 분야 글로벌 리더로 널리 인정받으며 기본적으로 전국 농업 부문 전체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네덜란드의 다양한 농업 과학 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연간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 결과 매년 수백 가지의 새로운 품종 채소와 씨앗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씨앗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또 다른 거대 사업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전 세계 채소 씨앗 무역의 3분의 1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씨앗 연구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씨앗을 생산하는데 엄청 잘하거든요. 라익스 자완이라는 한 네덜란드 농업 회사는 50센트도 안 되는 토마토 씨앗을 개발했는데, 놀랍게도 150파운드 상당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어요. 라익스 자완 같은 네덜란드 회사들이 생산하는 고수확, 날씨 및 해충 저항성 씨앗은 너무 가치가 높아서 문자 그대로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 제작 기준으로 금 1kg이 약 78,000달러인데, 네덜란드가 개발한 토마토 씨앗 1kg은 쉽게 10만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이 모든 게 오늘날 작은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체 식량의 6%를 대륙시제 농지의 겨우 1%에서 재배하는 위치에 도달한 방법이고, 네덜란드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업 수출국이 된 방법입니다. 농업이 네덜란드가 거의 독점한 유일한 현대 산업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훨씬 더 수익성 높은 산업이 있는데, 네덜란드가 글로벌 반도체 및 마이크로칩 산업의 핵심 구성 요소를 독특하게 장악한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네덜란드를 21세기에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이기는지 결정하는 킹메이커로 만들 수 있어요. 무작위 사람에게 글로벌 기술 산업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아마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라고 대답할 겁니다. 수많은 기술 회사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일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대만을 고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수도로 또 다른 경쟁자가 네덜란드 우위 도시 작은 교외인 벨트호번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겨우 4만 5천 명이 사는 상당히 작은 마을이라
아마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벨트호버는 작은 크기에도 극도로 중요한데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을 수도 있는 ASML이라는 회사 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SML은 유럽 어디서든 시가총액 기준 3위로 가치 있는 회사이고 압도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예요. 2024년 7월 초 총 시가총액이 4,200억 달러를 넘어서 네덜란드 전체 GDP의 3분의 1 이상과 맞먹습니다. 회사의 엄청난 성공도 상당히 최근 현상인데 시가총액이 2019년 이후 불과 5년 만에 대략 5배가 됐거든요. ASML이 지난 몇 년간 세계 무대로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유는 이들이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진보된 반도체와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유도 미사일, 인공지능까지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는 칩이죠. 17세기 향신료 무역에 대한 네덜란드 독점보다 아마 훨씬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21세기 네덜란드 무역 독점입니다. ASML은 40년 전인 1984년 네덜란드 전자 거대 기업 필립스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다른 회사 사이에 성공 가능성 낮은 합작 투자로 설립됐어요. 새 회사 ASML은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공정에 특화된 기계를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이 자체가 ASML 설립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복잡한 과정인데 작은 회로의 청사진이 일련의 렌즈와 거울을 통해 안내되는 빛 광선으로 만들어져서 감광성 실리콘 웨이퍼로 향하는 겁니다. 빛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칩의 설계를 층층이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전체 현대 세계의 컴퓨터 기초를 만드는 회로를 형성하죠. 포토리소그래피 기계가 사용하는 정확한 빛의 종류를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초기 1960년대 이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로 가시광선만 사용했어요. 파장이 비교적 크고 실리콘 웨이퍼에 꽤 큰 특징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수록 실리콘 웨이퍼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칩이 궁극적으로 더 강력해지거든요. 더 작고 작은 파장의 빛이 포토리소그래퍼들에 의해 꾸준히 사용돼서 더 강력한 칩을 만들었고 1980년대 ASML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86년까지 ASML은 첫 번째 프로토타입 포토리소그래피 기계를 만들었지만 극도로 초보적이었고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개별 트랜지스터만 만들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진정한 공학경이라기보다 미화된 복사기에 가까웠죠. 회사는 당시 업계 리더였던 일본 기업 캐논과 니콘을 상대로 실제 고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ASML은 수년간 모 회사 필립스와 네덜란드 정부 보조금으로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1995년까지 ASML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고 바로 그때 회사는 EUV 리소그래피라는 새 아이디어를 활용할 새로운 포토리소그래피 기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가시광선은 380에서 750나노미터 사이 파장을 갖는 반면 자외선은 훨씬 작아서 1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 파장만 갖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포토리소그래피 기계가 자외선을 활용했을 때 이전 세대의 가시광선 기계보다 훨씬 작은 패턴을 칩에 만들 수 있었고 컴퓨터 처리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있었죠. 극자외선 또는 EUV 빛은 일반 자외선 파장의 극히 일부인데 겨우 13.5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실제로 EUV 빛을 포토리소그래피 기계에 사용해서 더 작은 트랜지스터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어요. EUV를 생산하고 작업하는 게 절대적으로 악마 같은 작업이어서 실제로 해내려면 물리학에 대한 절대적 숙달이 필요하거든요. 당시 업계 리더였던 캐논과 니콘도 EUV 기술을 추구했지만 2000년대 초반 R&D 비용이 증가하고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ASML은 회의론자들과 상관없이 EUV 기술 추구 과정을 고수했고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기술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어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ASML은 EUV 연구 개발에 65억 달러를 날렸고 그 전체 기간 동안 겨우 소수의 제품만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돈 끝에 2017년 마침내 EUV 기술에 대한 ASML과 네덜란드의 긴 배팅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극도로 잘 작동할 뿐 아니라 기계 구매자들에게 실제로 경제적 의미가 있는 EUV 포토리소그래피 기계를 출시한 거예요. ASML이 2017년 생산한 EUV 기계는 싸지 않았고 각각 약 1억 달러였지만 칩 디자인을 너무 작게 인쇄할 수 있고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모든 거대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즉시 주문했습니다. 대만 TSMC부터 미국 인텔, 한국 삼성까지요. ASML은 2017년에만 이 1억 달러짜리 기계 10대를 팔았고 수십 개의 추가 주문이 대기 중에 들어왔어요. 수십 년의 노력 끝에 ASML과 네덜란드는 2017년 갑자기 EUV 리소그래피 기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로 등장했고 본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완전한 독점을 확립한 겁니다. 그 이후 ASML EUV 포토리소그래피 기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진보돼서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예요. 기계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사람 머리카락 너비의 15만 분의 1까지 내려가는 특징을 만들 수 있고 각각 10만 개 이상의 부품을 담고 있으며 무게가 약 180톤이고 2층 버스만한 크기입니다. 내부에서 기계는 매초 사람 머리카락 5분의 1보다 두껍지 않은 5만 개의 작은 용융 주석 방울을 시속 205km 이상으로 챔버를 통해 떨어뜨리는데 이게 전부 터무니없이 정밀한 레이저 한 쌍에 의해 폭격당해서 EUV 빛을 방출하는 플라스마를 만들고 그 빛이 거울과 렌즈로 안내돼서 결국 칩이 되는 빈 실리콘 캔버스로 향합니다. 기계 내에서 이 EUV 빛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거울은 아마 우주 전체에서 가장 평평한 물체 중 하나로 갈아내려져 있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매끄러워서 가장 큰 결함도 풀이 1밀리초에 자라는 거리를 넘지 않습니다. 거울이 독일 크기로 확대되면 1mm보다 큰 융기나 결함이 없을 거예요. EUV 빛은 공기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것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이 기계 안에서 완전한 진공 상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각각의 최신 EUV 기계는 이제 구매하는데 3억 달러 이상 들어서 새 보인 777과 거의 같은 가격이고 거의 확실히 인류가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가장 고도로 정교한 도구입니다. 이 기계 중 하나를 유럽 ASML 공장에서 전 세계 고객에게 운송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어렵고 비싼 과정이에요. 기계는 먼저 네덜란드에서 조립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돼야 하고 성공하면 기계는 완전히 분해되어 트럭 20대와 보인 747 전보제트 3대를 가득 채워 고객에게 운송됩니다. ASML은 이 환상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5,000개 이상의 공급업체 파트너십을 갖고 있고 각 기계는 실제로 만드는데 약 1,000명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복제하기 매우 어렵고 지금까지 아무도 경제적인 EUV 리소그래피 기계를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성공했다 해도 소수의 ASML 고객들을 배신하고 공급업체를 바꾸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ASML이 이미 확립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기계를 사는 고객이 전 세계에 총 5명밖에 없고 ASML은 자체 기계를 더욱 혁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ASML이 2024년 지금 글로벌 리소그래피 시장의 무려 83%를 지배하게 된 방법이고 이 EUV 리소그래피 기계에 대한 단독 독점으로 전체 외부 세계를 네덜란드와 ASML에 극도로 의존하게 만든 결과예요. ASML 리소그래피 기계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해서 ASML의 전 사장이자 CTO인 마틴 반덴브링크가 올해 초 우리 총리가 시진핑 앞에 앉아 있었던 건 그가 네덜란드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누가 네덜란드를 신경 쓰나? 우리가 EUV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외쳤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ASML의 EUV 리소그래피 기계가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진보된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두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점점 더 네덜란드와 EUV 기계 독점에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ASML 기계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필연적으로 21세기에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휘두르게 될 거예요. 중국이 자체 칩 산업과 군대를 위해 기계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ASML이 가장 진보된 EUV 기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를 더욱 압박해서 ASML의 일부 구형 덜 진보된 리소그래피 기계도 중국에 제한하도록 했어요. 중국이 2023년 ASML의 가장 큰 시장이었고 전체 연간 수익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는데도요. ASML이 결국 중국에서 완전히 차단되면 중국이 자체 포토리소그래피 부문에 막대하게 투자하기 시작하고 결국 자체 EUV 기계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ASML에게 마침내 경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 세계의 다른 어떤 회사도 이 부문에서 ASML의 지배에 도전할 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고, 회사는 우리 전체 현대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계에 대한 절대적 독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무역 제국이 누려온 독점의 긴 역사에서 최신 독점이죠. 우리 모든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계들의 통제든, 식량 생산에서 미국과 거의 경쟁하는 거대한 온실이든, 유럽 최대 천연가스전 통제든, 동아시아 밖에서 세계 최대 항구 통제든, 광대한 내륙 수로 네트워크와 인프라든, 바다에서 새 땅 정복이든,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유럽에서 가장 우피인 나라임을 계속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작은 인구와 작은 땅 크기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서 펀치를 날리고 있고, 저는 그들이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깊이 존경합니다. 작고 습하고 홍수에 취약한 강 삼각주를 21세기까지 시간의 시험을 견딘 주요 세계 강국으로 완전히 변모시켰고, 인류 역사를 정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